안녕하세요. 전 이곳의 사연을 애청하고 있는 70대 여성입니다. 이곳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고 계속 듣고 있어요.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젊은 시절과 비슷해 공감하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면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제게도 많은 이야기와 고생스러운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 이야기보다는 희망차고 기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제 인생 이야기를 전하려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해야겠지만 오늘 나눌 주요 이야기는 제게 큰 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이제는 다 잊고 살았다 싶었는데 또 옛날에 고생했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니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연을 전하려면 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외로움이 익숙한 아이였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엄마와 단둘이 생활했던 저는 늘 아버지의 존재가 궁금했어요. 우리 집에는 왜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지 궁금해하며 아버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고, 아버지를 찾고 싶어 했지만 엄마는 그때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더 물어봐도 대답이 없는데, 그래서 더 이상 엄마에게 묻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엄마와 단둘이 살아가기로 했죠. 생활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란 나는 세상에은 엄마와 나 둘뿐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다른 집과는 달리 우리 집은 엄마가 나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집안의 가장이었고 엄마는 혼자 나를 키우기 위해 많이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은 항상 어려웠고 엄마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어요. 저는 너무 어려워서 엄마를 도와드릴 수 없어서 항상 죄송해했고 언젠가는 엄마에게 힘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대로 자라서 엄마에게 잘난 딸이 되기도 전에 나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그런 걸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다 보니 그런 건가요? 병을 앓게 된 엄마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야 했었습니다. 입원 이후로 엄마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병원에서 어떤 아저씨가 몇 번씩 병실을 찾아와서 엄마와 이야기를 나눠주셨고 어느 날 엄마가 그 아저씨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경빈아, 이제 엄마가 경빈이를 더 이상 챙겨주지 못할 거야. 그래서 그 아저씨 따라가서 엄마 대신 경빈이를 챙겨줄 거야. 나가기 싫어. 더 이상 그 아저씨 따라가지 말고 엄마가 오면 되잖아. 나는 평생 엄마와 함께 살 거야. 경빈아, 고집 부리지 마. 엄마가 없으면 경빈이는 혼자 남게 될 거야. 그러면 엄마가 편히 떠날 수 없잖아. 경빈아, 저 아저씨가 경빈이의 아버지야. 경빈이 너희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했었잖아. 맨날 궁금해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떠나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나에게는 엄마만 있어. 그래서 가라고 하지 마. 나는 평생 엄마와 함께 살 거야. 절대로 다른 데로 가지 않을 거야. 처음 보는 아저씨가 나타난 순간부터 저는 좀 예감했던 것 같아요. 아무 의지 없는 엄마를 찾아온 그 아저씨가 제 아버지의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거야. 하지만 나는 지금 이제 와서 숨이 거칠어지는 엄마를 찾아온 아버지에게 특별한 관심이 없었고 그런 아버지를 따라가라는 엄마를 원망했다. 나에게는 생애 엄마 말고는 없는데 남들보다 못한 아버지를 따라가라는 게 이해가 안 되었다. 그래서 나는 엄마 곁에 남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어떻게든 엄마 곁에 있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엄마가 떠나면서 나 혼자 남겨졌고 어쩔 수 없이 잘 알지 못하는 친구를 따라가야 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부모님은 오래전에 나를 낳고 잠시 후 이혼한 것 같다. 그 이후 혼자 뚜렷이 살아가느라 포기해야 했던 삶이었다. 고생만 했던 엄마와 달리 아버지라는 분은 넉넉한 경제력에 재혼까지 하셔서 제와 비슷한 나이의 딸을 키우고 계셨어요. 그래서 더더욱 그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오갈 곳이 없는 제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친부를 따라 그 집에 오게 된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 집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집에서 살아야 할 식구들이 저를 낯선 이방인처럼 쳐다보는 것이 제게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공포였어요.
심지어 저를 데려온 아버지마저는 저를 생각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제 생부로서 최소한의 양심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라며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주근까근하게 지내다가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와 나 혼자 살 때는 조금 부족한 편이라도 마음은 편했었는데 이제는 나만의 방이 생기고 배가 고플 일도 없는데 매일 집에서 견딜 수밖에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 후로 저는 매일 눈치밥을 먹으며 얼음판을 걷는 듯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집안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기 전까지는 입 한 번 열지 않았고 청소나 가사일 같은 것들은 누군가 시키기 전에 먼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집의 부담을 버티기 위해서는 그 집 식구의 역할을 끌어들므로써 알아서 밥값을 내고 지내야 했거든요. 저는 매일 그 집 식구들을 살피며 최대한 이웃 아주머니의 의붓딸의 시선을 피하려고 노력하며 기죽어서 지냈습니다. 아버지처럼 20살이 되기 전까지만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 노력에도 아주머니와 그 딸은 저를 눈에 가시처럼 여겨 괴롭히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치만 배는 물론이고 매일 구박당하며 폭언에 시달리던 저는 점점 어려움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괴롭힘보다 더 상처를 받은 것은 그들의 행동을 알고도 방관하던 제 친부였습니다. 그 집 구성원들이 저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잘 알면서도 친부는 모른 척 지나가려 했고 그나마 아버지라는 이유로 친부에게 의지하고 싶었었던 저는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하루빨리 그 집을 떠나고 싶었었습니다. 벗어나기 위해 일찍부터 독립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고통과 수모를 견디며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오게 됐죠. 그런 선택을 한 아버지와 그 집의 식구들은 마지막까지 모진 말만 할 뿐이었어요. 타더 먹여주는 해도 모르고 너 같은 게 나가서 잘 살 리가 없지. 어디 가서 뭘 하던 앞으로 우리 집에 손 벌릴 생각하지 마라. 나도 여태 아버지 노릇할 만큼 했으니 이제 내 갈 길 찾아가라. 앞으로 볼 일은 더 없었으면 좋겠구나. 이미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았다고 생각했던 나였는데도 매정하고 무심한 그들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서 도망치듯 독립해서 나온 뒤에도 저는 처음부터 홀로 서기에 도전했습니다. 온갖 고생을 해야 했었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로부터 번번이 뒤통수를 맞아야 했던 저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도 불신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한 불신만 더 쌓여갈 때 제게 유일하게 잘해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 유일하게 제게 관심을 보이고 잘해주는 그 남자가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대가 없이 도움을 줄 이유가 없는데 나에게 무슨 목적으로 잘해주는 걸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제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저는 먼저 선뜻 다가갈 용기는 없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 사람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마음을 표현해 왔습니다. 평생 사랑 받아본 적 없던 제가 연애를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지만 제게 손을 내밀어준 그 사람의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연애를 하던 저희는 점점 마음을 키워가게 되었고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저를 못마땅해 하실까 걱정하던 제 예상과 달리 어머님은 저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오히려 외롭게 자란 저를 보듬어 주고 싶어 하셨어요. 따뜻한 남자친구의 성품보다 더 따뜻한 어머님 덕분에 저는 그 후로 불안한 마음 없이 연애를 하던 저희는 몇 년 뒤 결혼을 하고 어머니와 시동생과 함께 지내며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굳이 시댁살이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를지언정 가족의 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저는 시댁 식구들 덕분에 가족의 유대를 느끼며 행복할 수 있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만 내게 생기면 완벽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쉽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임신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후 저희 부부는 안타깝게도 아이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을 꿈꾸었던 제게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와 다른 가족이 있기에요. 견딜 수 있었어요. 그렇게 부부 사이의 의지로 지내던 어느 날, 혼기가 찬 시동동생이 결혼하겠다며 집에 아가씨를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동서는 초라한 나와는 달리 모든 여유 있고 잘난 사람이었어요. 동서는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나를 무시하는 듯 했고, 그 모습이 마치 과거의 나를 무시하던 의붓동생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동서가 우리와 어울리는 것을 싫어해서 결혼 전에는 우리와 잘 지내던 시동생도 결혼 후에는 시댁에 잘 찾아오지 않았고, 우리와의 실용생활은 이전보다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제 사이에는 다툼이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동생 시동과 언니 동서는 갑자기 이민을 결정하게 되었고, 떨어져 사는 동안 우리 사이가 더 멀어졌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면서 당연히 만나고 지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 사이 우리는 여전히 자녀 없이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 없는 우리 부부는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이 시어머니를 잘 돌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정성을 부족히 다한 것인지 어머니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시어머니를 보내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최선을 다해 어머님을 돌봐왔어요. 그러다가 어머님의 증세를 듣고 오랜만에 시동생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서가 바쁜 동안 혼자 온 시동생은 남편과 함께 어머님과 시간을 보냈고, 저는 형제들의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올해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친밀한 그 가족이 오랜만에 좋은 추억을 쌓길 바랐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동생이 어머님을 모셔 교회로 드라이브를 떠났는데 안타깝게도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님은 뒷좌석에 있어서 생존했지만 운전석에 있던 남편과 조수석에 있던 분은 시동생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어머님은 의식을 차리셨지만 하루아침에 생시 같은 자식 둘을 떠나보낸 어머님은 심하게 괴로워하셨습니다. 내 탓이야. 나 때문에 내 새끼들이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하는 건데. 아이고, 하늘도 무시하시지. 자식들 대신 자신이 죽지 못하셨다며 자책하시는 어머님 때문에 저는 차마 남편의 일은 슬픔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살아계신 어머님을 모시는 게 중요했기에 저는 어머님을 모시며 병원호를 하기 바쁠 수밖에 없었죠. 두 형제를 한꺼번에 잃게 되신 어머님께서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가셨습니다. 제가 정성껏 모시긴 했지만 자식 일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처를 달래기 위해 피부 자극을 선택한 건 아닌가 봐요. 제가 자식이 없어서 동선의 아이들을 자주 찾곤 했어요. 동선은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도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을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한국에 올 때는 반드시 어머니를 찾아뵙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동선의 가족을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동선의 유일한 딸이자 막내인 서연이가 가족들 사이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며 어색한 모습을 보이는 걸 주목했죠. 더군다나 동서도 서연에게만 심한 혼을 내며 구박하는 일이 종종 있었죠. 서연이 오빠들이 잘못한 일에도 서연이가 혼났고 서연이는 자기보다 5살 많은 오빠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기가 죽어있는 서연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다 보니 나와 겹쳐 보였어요. 이후 동서가 서연이에게 심하게 타박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부모의 훈육이 아닌 서열을 정하는 말이었죠. 나 오빠들이 시키는 일 안 한다고 했어. 내가 말했잖아. 너 오빠들이 시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네가 뭐야? 왜 오빠들의 말을 거역해? 엄마가 얘기했잖아. 너는 평생 오빠들에게 희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공부도 할 거 없을 거야. 오빠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잠깐만, 동서야. 서연이, 할머니가 찾는다면 할머니 방으로 가봐. 말이 좀 심하다 싶어서 나가서 동서를 말리고 서연이를 어머니 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할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해. 동서야, 말 좀 조심해서 해야 해. 아이에게 할 말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돌봄을 받아도 막내이자 여자인 서현이가 받아야지. 왜 오빠들이 돌봐? 형님, 우리 집안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관여하지 마세요. 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동서 교육을 담당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이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해도 너무 심해요. 이 사연이 너무 차별적이지 않아요? 차별인가요? 네, 맞아요. 차별이라고요. 원래는 셋째까지였어요. 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생겨났다는데 그게 딸이에요. 다를 게 뭐 있어요? 결국에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남자를 따라갈 거고 형제처럼 시부모 집에 머물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행동으로 인해 형편이 어려워질 것 같아 보이고 점점 더 돈을 드러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받아낼 거예요. 성인이 되면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거고 대학을 다니거나 결혼을 하거나 돈을 벌어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서현이가 성인이 되고 난 뒤에야 동서 생각대로 해요. 그런데 현재는 엄마와 가족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군요. 그래서 동사가 엄마에게 노래 타라고 말하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 집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형님은 어머니를 잘 모셔서 살아가세요. 남의 집 일에 간섭하지 말고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부모가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어릴 적에는 남녀 간의 차별이 아직 남아있을 때였고 이러한 일에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요즘은 딸들이 부모님을 더욱 행복하게 해주는 세상인데 왜 동서가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미래에도 동서는 제가 말하려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어린 서연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듯 했습니다. 부탁을 한다든지 괜한 일에 구박을 했습니다. 동서는 무슨 생각으로 서연이에게 그렇게 대하는지 알게 되니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어머님께 앞선 상황을 말씀드린 뒤 허락을 얻어 서연이를 데려오려고 했어요. 물론 동서가 순순히 허락을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말이죠. 저로서는 동서에게 어렵게 말을 꺼내게 됐는데 생각 외로 동서는 쉽게 허락을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죠. 서연이에게 들어가는 돈은 전부 저가 부담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조건은 저에게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를 보며 내 과거가 생각나고 앞으로 동선 밑에서 지내다가는 저희 20대 시절처럼 사람들을 불신하며 외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였던 서연이를 몇 푼의 돈 때문에 변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와의 약속을 하고 그를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연이는 집안 사정 때문에 동서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제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집으로 데리고 온 서연이를 정성껏 돌봤지만 서연이는 여전히 제게 어색해하며 낯설어하는 듯했습니다. 아마도 자기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보여주는 관심과 친절에 대해 어색해하는 것 같았죠. 그래도 저는 서연이를 서두르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이에게든 사랑을 받는 데는 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직접 보고 느끼게 해주면 분명 마음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서연이에게 재촉하지 않고 행동하게 되었어요. 어머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이들에게 할머니라는 존재는 확실히 부모 이외의 다른 사람들보다 편안한 존재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연이가 저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아도 어머님 앞에서는 편하게 있었거든요. 어머님께서는 저와 서연이가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도 서연이에게 끝없는 관심과 애정을 주다 보니 어느새 서연이가 저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고 조금씩 어두웠던 민낯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나이 어릴 때 어린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요.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식되면 서연이는 마치 제가 엄마처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제 곁에 꼭 붙어 다니는 서연이를 예뻐하며 내 딸로 생각하여 키우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모인 동서 때문에 서연이와 친모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중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서는 제게 서연이를 보내고 난 후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있던 서연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 절대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크고 있는지 궁금했었죠. 오히려 저랑 사연을 양녀로 드리라는 말까지 했죠. 네, 형님. 어째서 전화하셨는지요? 그냥 겸사겸사요. 서연이랑 통화한 지 꽤 됐잖아. 떨어져서 지내더라도 자주 통화해야, 그래야 나중에 어색함이 덜할 텐데요. 형님도 참, 뭘 그러시나요? 연락이 없더라도 서로 잘 지내고 있는 거겠지요. 동서 씨, 그래도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동서 씨는 아이들 둘을 키워봤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아니에요, 형님. 사연이까지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저야 현장에서 바쁘니까요. 그러니 형님이 서연이 양녀에게 드리시려는 말씀이 있나요? 제가 걔한테 어떤 관심도 기대하지 않아서 그런 말씀이 나온 건가요? 어디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요? 그 나이에 아이가 엄마와의 유대관계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어머님과 저가 정성껏 돌보겠다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실수가 있더라도 그런 말은 서연이 앞에서 하도록 하지 않게 할게요. 그렇지만 서연이가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런 말까지 듣게 된다면 아이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서연이를 돌보면서 정말 착하고 좋은 아이라는 걸 느꼈어요. 동생 서연이를 왜 그렇게 아끼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적으로 관심과 애정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잘 부탁드립니다. 보려고 노력해봤어. 알았어. 그런 말에도 동서가 태도를 변한 모습은 아주 잠깐뿐이었어. 또 내가 너무 동서를 나무랄 수 없었어. 내가 하는 말이 귀에 거슬려서 연락을 끊고 숨어버리면 어쩌나 싶었거든. 그러면 그나마 내 부탁으로 하고 있는 서연이와의 전화통화도 더는 할 수가 없었고, 서연이에게 자신이 버림을 받았다는 설명도 내가 입으로 해줘야 했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동서를 달래고 보고 설득하며 서연이와 어떻게든 연락을 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었어. 하지만 동서는 항상 서연이를 대할 때 건성으로 대했어. 그래서 전화통화를 빼고는 서연이에게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날이나 생일 외에도 아이에게 있는 기념일을 챙겨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동서시를 하며 선물을 준비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서연아, 여기 국제우편이 왔어. 혹시 서연이 엄마가 보낸 건가? 이전에 뭐 보낸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어? 며칠 전에 엄마한테 받은 편지에 생일 선물이 적혀 있는 것 같아. 그래, 서연이는 좋겠네. 엄마가 뭐 멀리서도 서연이 생일에 맞춰 선물을 보내주고 고모도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박수, 서연이 엄마 선물과 안 겹치면 좋겠어. 엄마가 보낸 선물과 편지로 생각된 것이었지만 서연이는 항상 기뻐했습니다. 엄마에게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서연이를 볼 때마다 중간에서 고생을 하더라도 이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서연이가 엄마와 꾸준한 유대관계를 쌓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다리를 놓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제 부족한 보살핌의 덕분인지 아니면 엄마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며 지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연이는 정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는 아이였죠. 처음 서연이를 데려왔을 때를 생각하면 같은 아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덕분에 다른 걱정하지 않고 어머님을 모시며 서연이를 돌보고 가사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비싼 사교육을 시켜주진 못했지만 서연이는 알아서 척척 우수한 성적을 거둬와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아 명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서연이가 부담을 느낄까봐 학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았고 저도 스스로 대학 진학에 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서연이가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자 온 집안이 기뻐해 서연이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보이든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학업과 학벌을 크게 중요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르게 느끼게 되었어요. 생각하던 것처럼 명문대 합격 소식에 펄쩍 뛸 만큼 기뻤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중요시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했죠. 이번 일로 동서도 서연이를 자랑스러워하고 가까이 하고 싶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동서에게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동서, 혹시 서연이한테 연락 받았어? 연락 받았어요. 아니요. 왜 무슨 일 있어요? 나랑 합격 확인하고 나서 바로 학교로 불러갔을 텐데 정신없어서 아직 연락 못했을 거라 생각해. 서연이가 XX대에 합격했어. 오늘 나랑 학교 사이트에서 확인했거든. 동서, 정말로 좋다. 현식이, 현우뿐만 아니라 서연이까지 그 어려웠던 대학에 합격하여 축하해요. 나도 이제 확인을 해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봐야 하니까 입학식 날짜가 확인되면 연락을 줄게요. 굳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하다고 뭐래요? 서연이가 XX대학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동서도 알잖아요. 거기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 서연이도 많이 좋아하는데요. 형님, 제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저는 서연에게 관심이나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고요. 그런 사건으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건 품만 무겁고 힘만 들 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만 서연이가 보고 들어서 놀지 말고 대학 등록금이라도 벌어 놓으라고 하세요. 아시겠지만 제 형편으로는 서연이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는 거죠. 여유가 넘치면 모를까도 굳이 지금 상황에서 그 아이의 등록금까지 보태주고 싶진 않아요. 형님께서 알아서 부드럽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소식 이외에는 다른 게 없는구나요. 그러면 전 먼저 들어가 볼게요. 도대체 서연이가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너무하네요. 대부분의 부모라면 아이의 대학 합격 소식에 기뻐하고 반가워할 텐데 말이에요. 형편이 힘들어 등록금이 걱정되더라도 아이가 해온 노력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대견스러워할 텐데 동서에게는 그런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서연이에게 매정한 동서라도 이번 소식에까지 차갑게 나올 거라고는 저도 예상하지 못했었죠. 다른 것보다 서연이가 동서의 반응을 알게 될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분명 아이는 신이나 엄마에게 대학 합격 소식을 알릴 텐데 지금 같은 반응을 알게 된다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될 것 같았죠. 서둘러 동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들어달라고 했죠. 또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동서, 내가 다른 말 하지 않을게 내 부탁만 들었죠.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서연이 분명히 동서한테 전화할 거야. 자식이 부모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하지만 방금 동서가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얼마나 서운해할까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서연이로부터 전화가 오면 받지 말아주세요. 또한 제가 문자 메시지로 보내줄 테니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기만 해서 전달해 주세요. 그 정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몇 번의 손가락 움직임으로도 가능한데 서연이의 등록금과 학비는 내가 낼 테니까 동서가 보낸 것처럼 해주실 수 있겠죠? 형님,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서연이가 시집가면 형님이 했던 노력을 모른 척한다면 얼마나 서운해할까요? 그래요. 서운해할 때는 내가 함께 서운해할 거예요. 그래서 동서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하도록 해줘.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서연이가 앞으로 들어가는 돈을 저에게 요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요구해도 제가 아니라 서연이에게 해야 합니다. 동서한테 일절이라도 달라고 말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면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형님, 정말 괜히 하시는 일인데요. 결혼하면 남의 집안 사람이 되는데 서현이가 이번 일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 싫었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후 동서에게는 단단히 부탁을 해놨고 서연이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있었어요. 엄마에게 연락을 했냐는 말에 깜빡했다는 말을 한 서연이는 곧장 동서에게 연락을 했고 동서는 제가 부탁한 대로 행동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통화했고 얼마나 좋아하시지 하기야. 멀리 떨어진 딸이 알아서 명문대를 하게 합격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많이 좋아하셨을 거예요. 좋아는 하시는데 통화를 못했어요. 엄마가 수술을 받으셨다고 해서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문자로 대신 받았습니다. 어머, 정말 오랜만에 연락한 것 같네요. 금방 알아냈는데요. 우리 딸 서현이가 엄마 목소리를 많이 듣고 싶어 했을 텐데 속상하겠다. 하지만 엄마가 바로 문자를 보내는 걸 보니 혹시 서현이가 오해할까봐 그런 것 같네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곧 듣고 싶었던 말들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아, 그리고 등록금은 엄마가 제 생활비를 넣어주는 고모 통장에 함께 넣어주신다고 하셨어요. 확인해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알겠어요. 그럼 이제 내가 말할 차례겠군요. 우리 서연이가 정말 고생했다고 하셔서 고모께서 엄청 좋은 식당에 예약을 잡아놓으셨다고 해요. 우리도 함께 밥 먹고 선물도 사러 가야겠어요. 할머니를 모시러 가자. 내가 준비를 할 테니까 너도 얼른 옷을 입고. 다행히 서연이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 동안 그녀는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른 친구들처럼 앞으로의 대학 생활에 대한 많은 기대를 품고 있었다. 어느 때나 우울하거나 서운한 기색은 없었다. 다행히 생각했고 서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따라 웃을 수 있었다. 이후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고 서연이는 바쁜 대학 생활에 휩싸였고 나는 전과 같이 어머니를 모시며 서연이를 챙겨주게 되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 때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서연이를 신경 쓰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자기에게 무관심하다는 걸 중간에서 모르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서연이가 방학 때가 되면 없는 일을 만들어 못 만나게 해야 했고 동서에게 문자와 통화를 해달라는 부탁도 여러 번 더 해야 했죠. 고생스럽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서연이에게 매정한 동서가 밉기도 했고 가끔은 짜증스러운 감정이 밀려와서 그만두고 싶었지요. 그런데 나에게 살갑게 대해주는 서연이를 보면 얼어붙은 마음이 한순간에 풀리더라고요. 남편도 자식도 없는 나인데 앞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면 어머니께서 제 옆에서 오랫동안 계신 것과 서연이가 잘 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 서연이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자신의 주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졸업식 날이 다가왔고 이제 서연이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 찾아왔죠.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동서에게 서연이 졸업식에 참여할 것인지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입학식 날보다 더 의미가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역시나 동서의 입에서는 제가 기대하던 것들은 늘 얻을 수 없었습니다. 들은 수 없었던 대화였어요. 형님, 왜 거기로 가느냐고요? 걔는 대학 졸업한 것도 없고 또한 덕분일도 살핀 것이 없어요. 저는 입학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그런데 졸업식에는 갔다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동서야, 하지만 졸업식은 또 다른 의미가 있잖아. 그리고 이제 나도 핑곗거리가 될 이유가 없어. 그러니. 하지만 사연이 키울 동안 동서는 한 번도 서연이의 축하 자리에 참석한 적이 없잖아.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참석이야. 그러니 그런 부탁은 남은 게 뭔가요?
서현이 결혼할 때를 제외하고는 기념할 이야기도 없잖아. 요즘에는 애들의 결혼도 늦게 하는 추세인데, 그렇다면 이후로 몇 년 동안은 이런 부탁을 해도 될까? 들려주세요. 꽃다발을 전하고, 학사 한마디를 전하고, 사진을 찍는 일은 대단치 않잖아요. 오랜만에 어머님도 만나고, 형님은 그만두고 서연이에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애초에 엄마라는 사람이 관심이 없었다면, 이제 이런 부탁을 듣고 있는 것이 힘들어요. 대학을 가고 회사에 다니는 애를 왜 그렇게 걱정하나요? 저에게는 그것이 별 관심이 없어요. 결혼한다고 해도 볼 생각이 없어요. 미국에서 결혼한다면 알 수 없지만 동서에게서 예상치 못한 말을 듣고 있던 그때 갑자기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부모 역할을 소홀히 하는 동서에게 분노했던 것 같아요. 서연이가 받을 충격이 예상돼 화가 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부모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동서의 입을 꿰뚫어 버리고 싶었어요. 결국 지난 15년 넘게 참아왔던 화가 터져버렸습니다.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너가 엄마야. 내 배로 10달을 품고 낳은 딸인데도 그런데 뭐 관심이 없어. 딸 결혼식도 볼 생각 없다고.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서현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건데 내가 인간이야. 모성애가 없다고 해도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상대방을 존중해야지. 낳았으면 최소한 부모로서의 책무는 해야지. 기념일에 웃어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니 나머지 자식들이 다 그렇게 하는가? 쫓아다니면서 내가 괜한 짓거리를 했더라. 너 같은 년한테 서연이 생각해달라고 붙잡는 것이 아니었어. 앞으로 연락할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죽더라도 아파해도 절대 서연이한테 알리지 않을 테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새끼들하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꼭 죽은 다음에 서연이 아빠 만나기를 바랄게. 서연이 아빠 앞에서도 지금처럼 뻔뻔하게 나타날 수 있나 보자. 그럼 내 쪽에서도 털연락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동서에게 퍼부을 욕과 원망은 한참 남아 있었지만 짧게 하고 통화를 끊었어. 15년이 넘도록 반성이 없었지만 모습이어서 저가 이야기하는 것일지라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짧게나마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분노를 터뜨릴 수 있어서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서연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서연이를 돌보며 지금까지 제가 한 것처럼 하면 되는 업무였으나 엄마인 저에게 무관심해 보이도록 하는 것과 과거 15년 동안 보여준 엄마의 애정과 관심이 다 제가 계획하고 실행한 거짓인 것을 깨닫게 되면 아이가 큰 충격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 걱정했습니다. 앞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아이가 이 사실을 알고 너무나 충격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만약 곁에 있어 줄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위로해주려 할 것입니다. 할 텐데 충격을 받고 배신감이 들어 독립하기로 결심했어요. 연락을 끊는다면 어떡하나 생각하며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큰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고민을 날마다 하고 있을 때 어느덧 서연이의 졸업식 날이 되었어요. 우선 서연이 졸업식까지는 제가 거짓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졸업식은 보통 졸업식이 아닌데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서연이가 학생 대표로 답사를 간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날 서연이의 기분을 최악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서연이에게는 대충 둘러싸서 엄마가 늦게 도착할 것 같다고, 도착해도 이미 밤이 되어 있어 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선은 하루라도 시간을 벌어보기로 했어요. 서연이의 졸업식이 어깨에 신나게 밀려오지만 다행히 서연이는 답사 준비로 인해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이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내 안의 안타까운 감정을 달래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차분하게 옷을 차려입고 큰 꽃다발 2개를 들고 서연이의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학사모를 쓴 서연이가 동기 후배들과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서연이의 밝은 미소를 보며
앞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오직 서연이를 축하하는 순간에만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이후 서연이가 답사를 대표로 하여 강단에 서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에 설레임을 느꼈습니다. 하는 시간이 왔어요. 강단에 선 서연이는 지난 대학생활 4년을 회상하며 학교와 교수님, 동기와 선후배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엄마 이야기를 시작했죠. 무엇보다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 어머니신데요. 어머니는 제게 이 세상의 전부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앞으로 평생을 효도하고 산다 하더라도 제가 어머니께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어머니께 희생을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한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려 합니다. 눈 앞저히 어머니가 앉아 계신데요. 엄마 덕분에 지금까지 무사히 잘 지낼 수 있었고 항상 좋은 기억과 생각을 간직하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엄마에게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저에게 했던 모든 고생은 저에게 그만해주시고요. 오늘의 졸업식에서는 제가 아닌 엄마가 축하받아야 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제 쪽을 향해 말하는 서연이를 보고 혹시 동생이 여기 와 있을까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저를 함께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를 쳐다보고 있었고 동서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당황한 채로 다시 한번 서연이를 쳐다보니 서연이는 지칭하는 사람이 제가 맞다는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게 무슨 일인지 실감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 옆에 계신 어머님께서 제 손을 붙잡아 주시며 말씀해 주셨죠. 뭘 그렇게 당황을 해? 서연이한테 엄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너 말고 누가 있겠어. 내가 바로 옆에서 파왔으니 누구보다 차라했지. 내가 서연이를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고생 많았다. 서연이가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하는 것 같구나. 옆에 계신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니 그제서야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얼떨떨한 기분이 들어 어색하게 웃으며 서연이에게 답을 해줬어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 박수를 쳐주는데 내가 이런 박수를 받아도 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가 저에게 엄마라고 해준 말로 인해 뭘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답사를 마무리하고 내려온 서연이와 졸업식 행사가 끝난 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 그 말을 듣게 돼서 그런지 서연이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축하한다고 말하는데 어색해서 죽을 것만 같았다. 그때 서연이가 제 손을 잡고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알고 있다, 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제가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저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도 이제까지 엄마가 보낸 편지와 선물들 전부 고모가 대신 해주신 거라는 것도요. 솔직히 엄마가 한순간에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한다는 게 말이 되진 않잖아요. 같이 있을 때도 관심 없던 딸한테 떨어져서 지낸다는 이유 하나로 갑자기 관심을 가진다는 게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믿고 있었는데요. 이후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모두 고모가 해주신 것이라는 걸 알고 나서도 크게 실망하거나 충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또한 그때는 이미 고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던 때여서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 나이를 먹게 되면서 말 꺼내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일찍 말했으면 고모가 덜 속상했을 텐데 죄송해요. 그리고 아까 강단에 서서 말했던 것은 진심이에요. 답사의 멋을 부리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전 정말로 고모를 엄마로 생각하고 있어요. 친모에 대한 애정도 없고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고모만 허락해 주신다면 엄마와 딸 관계로 지내고 싶어요. 평생 말이죠. 거절하신다 해도 제가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엄마의 대답은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 쟤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거 저는 다 보답하면서 효도하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지 마세요. 서연이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고 하니 발가벗긴 것처럼 창피했고 순간 걱정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 시기를 큰 동의 없이 지나게 하기는 싫어요. 서연이가 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을 듣게 되어서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편안한 서연이의 얼굴을 보니까 거짓말 같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완벽한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서연이가 저에게 많은 것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매우 감사했습니다. 제가 부탁을 해야 할 상황인데도 서연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어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내가 이런 걸 파라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너 덕분에 엄마라는 소리도 들어보고 고마워 정말. 우리 두 모녀는 서로를 껴안고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도 우리를 보시며 대견스럽다는 듯이 안아주셨죠. 그렇게 눈물겨운 서연이의 졸업식을 마치고 우리는 모녀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겨우 부르는 호칭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 집안에는 더 많은 사랑이 느껴지고 더 많은 웃음소리가 들리게 되었어요. 서연이는 정말 저와 어머님 곁에 딱 붙어 효도를 해주었고 많은 추억을 만들어 주었죠. 그런 서연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 혼자였다면 어머님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저와 서연이가 많은 추억을 만들어 주신 어머님은 몇 년 뒤 소천하셨고 마지막 가시는 길을 잠을 주무시듯 편안하게 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서연이도 제 짝을 찾게 되었고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인사와 상견례 일정 때문에 동서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서연이가 먼저 말리더라고 해서 괜히 연락해서 상처만 받을 필요가 있겠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도 하지 않았던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그 집에는 왜 연락해요?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던 걸 보면 이미 끝났다고 생각되는데. 괜히 전화하다가 상처만 받아요. 그리고 저한테 엄마는 눈앞에 있는 유일한 엄마인데 아직도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미안합니다. 그러나 사돈이 되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니 연락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먼저 설명하지 않고 연락해 버린 것 같아 걱정스러워요. 엄마, 이제 그런 일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을 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알았으면 더 빨리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엄마, 제 결혼식 날 혼주석에 앉아 계셔야 해요. 알겠죠? 뭐, 그래도 그럼 누가 앉겠어요? 제 결혼식 날 비워진 혼주석을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텐데요. 앉아 주실 거라 생각해요. 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하셨을 텐데, 엄마, 꼭 앉아 주셔야 해요. 결혼 인사나 상견례 전부 제 옆에 계셔야 하고요. 예비 시어머님과 예비 시아버지님께서 엄마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아시나요? 엄청난 분이신 것 같아요. 어린 서연이에게 제 모습이 겹쳐 보여서 한 행동이었는데 그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전 서연이가 시댁 가족들에게 서연이 엄마로서 인사를 하게 되었고 서연이가 결혼하는 날 혼주석에 앉을 수 있었죠. 서연이가 저를 만나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하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오히려 제가 서연이를 키우며 얻은 것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네요. 제가 행복한 것도 기대가 되지만 앞으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더 행복해질 서연이를 상상하면 말이죠. 앞으로도 이 행복한 순간들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건강관리를 잘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늘로 먼저 가신 남편과 어머님께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연이 덕분에 두 사람이 내 곁에 없는 시간에도 행복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자식과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